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2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안전진단편입니다. 제1장 오프닝 지도를 펴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 정비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합 총회, 분양, 공사, 입주 장면이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단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바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는 말 그대로 지도와 출발선에 해당합니다. 지도 없이 길을 나서면 방향 감각을 잃듯이 이 단계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모르면 이후 조합원 자격, 분양, 세금까지 모든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 도시가 어떤 기준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만들고 어떤 절차를 거쳐 특정 동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과 패스트트랙 제도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정비기본계획 도시가 10년 단위로 그리는 큰 그림.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세우는 10년짜리 정비 로드맵입니다. 각 도시는 이 계획을 세운 후 최소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정책 변화나 시장 상황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구역은 보존을 우선할지, 어느 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대상지로 볼지, 몇 년 안에 정비를 추진할 A, B, C 우선순위 지역은 어디인지, 지하철 역세권이나 준공업 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짤지 등이 모두 이 기본 계획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의미는 더 직접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정비기본계획상 정비필요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느냐 아니면 유지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본계획에 이름조차 오르지 못한 곳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계획 단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정비축으로 지정된 구역은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이 단지, 이 동네가 우리 시, 우리 구의 정비기본계획에서 어떤 색깔로 칠해져 있는가? 이 한 줄을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요란한 홍보 문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3장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기본계획이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이라면 정비계획은 특정 동네를 놓고 그리는 상세 도면에 가깝습니다. 정비계획이 위반되면 행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구의회, 시의회의 의견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이어집니다. 이제 법률이 쉬워진다. 이때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 지역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건축과 토지 분할 등의 일정한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지만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구역은 법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 되고 각종 개발행위에 본격적인 제한이 걸립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분양 자격, 세입자 보상 기준 등이 이 구역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되기 시작하고 이후 동의율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조합 설립으로 이어지는 출발선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어느 골목을 포함하고 어느 라인을 빼느냐가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구역 경계 하나를 두고 찬성 측은 우리 블럭까지 넣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우리까지 들어가면 분담금이 너무 커진다고 다투는 장면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약하면 정비예정구역은 후보지, 정비구역은 공식 사업구역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물건이 정비예정구역인지 정비구역인지 아직 기본계획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동일한 재개발 유망지라는 말만 듣고 전혀 다른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제4장 정비구역 지정 요건. 정비구역을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과 각 시도 조례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요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밀집해 있는지, 도로 폭과 접도율이 어느 수준인지, 필지 규모가 지나치게 잘게 쪼개져 있는지, 그리고 과소필지 여부, 공원, 주차장,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서울시 조례에서는 재개발 구역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주거정비 수요를 고려해 6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 개정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조례상 수치는 시기에 따라 계속 변동해왔고 앞으로도 경기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재건축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이고 대체로 기반 시설은 양호화돼 건축물 자체의 노후도와 구조적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준공 후 일정 연수가 경과했는지, 최근 구조보강이나 대수선 이력이 있는지, 지상 주차 비율이 과도한지, 승강기나 단열 설비 수준이 시대에 뒤떨어지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과 조례의 기준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단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도 산정을 위해 현황조사를 하던 날 기준으로 막 준공된 한 두 채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노후도 비율이 미묘하게 바뀌고 그 차이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갈리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합원 투자자라면 최소한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단지, 우리 동네는 지금 기준으로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만약 턱걸이 수준이라면 시도 조례 개정 방향이 완화 쪽인지 강화 쪽인지 이 질문에 대한 감을 잡아야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비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정비계획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 정비계획 공람 공고문을 보면 글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합원, 세입자, 투자자가 꼭 짚어야 할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대수와 용적률, 층수 계획입니다. 현재 대비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법적 상한 용적률 중 어느 정도를 적용하는지, 최고층, 평균층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분담금과 사업성이 결정됩니다. 같은 대지라도 세대수 증가 폭이 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고 이는 곧 조합 재정과 분담금 구조에 직결됩니다. 둘째, 용도지역 변경과 상가 업무 비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하거나 준공업지역을 주거상업복합지구로 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 비율이 높아지면 상가 분양임대 사업성이 개선되는 반면 주거용 세대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가 업무 비율은 향후 임대 수익, 공실 리스크, 평형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셋째, 임대주택 및 공공기업 계획입니다. 최근 정비계획에는 공공임대, 공공자가, 공공분양 등 다양한 공공주택 물량과 공원, 도로, 학교, 공공청사 같은 공공기여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여가 과도하면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도시 차원에서는 계획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긍정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기반시설 및 생활 SOC 계획입니다. 새로 개설될 도로, 확폭될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보행로, 학교 증축 여부, 문화체육시설 계획 등은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 후 해당 단지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주차 대수가 세대당 1.5대냐, 1.1대냐, 단지 옆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요소가 분양가와 시세의 장기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이런 항목을 꼼꼼히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주민공람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리모컨입니다.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 단계에서 계획 자체의 방향에 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6장 재건축 진단 제도 구조에서 생활환경으로 무게 중심 이동. 재건축 단지에 있어
안전진단, 지금의 용어로는 재건축 진단은 첫 번째 문턱입니다. 과거에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50%에 달해 건물 구조가 비교적 튼튼하면 배관, 주차, 단열이 아무리 열악해도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부터 이 비중이 30%로 낮아지고 대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가 각각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재건축 판정의 기준이 붕괴 위험에 가까운 구조적 결함에서 생활 환경과 설비의 시대적 낙후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는 튼튼하지만 세대당 주차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승강기가 없거나 한두 개뿐이고 단열 방음 성능이 낮고 단지 내 보행동선과 녹지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입니다. 80년, 90년대 아파트 단지들이 새 기준에서는 재건축 후보로 올라오기 쉬워졌습니다. 정부도 이 완화로 인해 유지보수 판정을 받는 단지가 크게 줄고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단지의 구조만이 아니라 생활 환경과 설비 수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옥상 누수, 배관 노후, 주차난, 평면 구조, 단열 방음 등은 예전에는 단순 불편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재건축 진단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제7장 2025년 재건축 패스트 트랙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은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 트랙으로 불립니다. 핵심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첫째,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상 용어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 방식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둘째,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예전처럼 재건축 진단을 먼저 통과해야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조합 설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재건축 진단을 마치는 조건으로 먼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자체 재량으로 사실상 1차 관문 역할을 하던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재건축 진단 요청을 받으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실시 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주민이 원해도 예비조사에서 부적절하다고 막는 식의 상황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변화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과거에는 예비안전진단 단계에서 수년씩 시간을 허비하는 단지가 많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자리 잡으면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을 최소 2-3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재건축 진단을 사업 후반부로 미루면 나중에 진단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사업이 흔들릴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합과 조합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출발선에 서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진단 결과를 먼저 확실히 보고 가는 것이 안전한지. 패스트트랙은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일 뿐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금융 구조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제8장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자문 방식. 서울시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공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 환경, 교통, 건축을 한 번에 통합해서 계획 심의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과거 신규 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이 걸렸던 것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평균 2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계획 수립이 패키지로 진행되면서 속도가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자문 방식, 패스트트랙이 추가되어 정비계획 변경 심의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고 자문을 거친 구역에는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에는 분명 양면이 존재합니다. 공공이 도시, 교통, 환경, 건축을 함께 설계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성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 조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서울시의 인력과 예산,
내부 검토 속도에 따라 신속이 실제로는 그렇게 신속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통기획 대상이라니 좋다더라가 아니라 우리 구역의 도시계획 여건상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용적률, 층수, 디자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그 대가로 요구되는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공공시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행정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구장, 이번 편에서 꼭 챙겨가야 할 것들. 오늘 내용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재건축 진단, 패스트트랙 2세 단계가 정비사업의 출발점이며,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서 아무리 조합원 자격, 분양, 세금만 공부해도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라면 우리 구역이 정비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라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적 단계와 계획 문서를 기준으로 사업의 숙성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기본계획 언급 수준인 곳과 정비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진단까지 넘어선 곳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에게도 오늘 내용은 중요합니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이 어느 타이밍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이주 시점, 임대료 변화, 영업보상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향후 뉴스를 볼 때도 우리 동네가 어느 계획 단계에 언급되었는지를 함께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자기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훨씬 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자격을 다룹니다.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이고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부부 공동명의와 세대분리, 증여, 명의신탁, 법인명예, 상속이 조합원 수와 분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판례와 유권해석 흐름까지 엮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비의 지도와 출발선을 오늘 머릿속에 넣었다면 이제 그 지도 위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